오늘은 저자직강으로 네. 위기의 역사라는 이 책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사신 분은 오늘 굉장히 다행입니다. 이 얘기 다 들으면 사실은 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오건영 신한은행 부장님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위기의 역사 무슨 책인지 좀 위기에 대해서 쓴 책 아닙니까? 예,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적은 게 좀 있고요. 예. 이제 그 위기 중에서 크게 네 가지를 좀 나눴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IMF 외환 위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닷컴 버블 붕괴, 세 번째는 금융 위기,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저기 최근에 인플레이션 사태 코로나하고 연결가지고 예. 그 네 가지 국면들을 좀 나눠놨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게 위기였어 이제 이런 책들이 좀 많았는데 저는 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위기들이 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 위기가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전개됐으며 우리가 의외로 잘 이게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그걸 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떻게 해소됐는지는 예. 그냥 시간이 흘러서 해소됐던 것 그냥 같아요. 잘 풀렸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외환 위기 같은 경우도 제 대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터진 거거든요. 97학번이라서. 예. 그게 딱 한 2, 3년 지나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밀레니엄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 1월 1일 날 저기 광화문에서 이제 그 제아의 종 칠 때 Y2K, Y2K. Y2K. 뭐 이제 그래서 딱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뒤 보니까 이렇게 어디 건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우리나라 외환 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끝났네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이없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린 대학생의 눈에는 그냥 이게 뭐 이게 위험했나 봐. 근데 끝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위기의 역사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전개가 됐으며 어떻게 완화가 됐는지 그게 금융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다만 마지막 하나는 못 짚고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저기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사태. 네. 그건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덜컹덜컹.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 사태에 대해서는 끝을 맺지는 못했는데 그 끝을 맺지는 못했기 때문에 70년대 얘기를 갖다가 끌어다 붙이면서 일단은 끝내는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죠. 최근에 그 거시경제 뭐 위기 내지는 흔들림을 인플레이션 사태라고 표현하시는군요, 부장님은. 네. 이제 뭐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큰 화두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고 뭐 사태라는 표현보다도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란 얘기는 뒤돌아보면은 뒤집으면은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좋은 시절. 웬만하면 현존 인류들은 처음 느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만 보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보다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을 때 나타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서부전선에서 적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서부전선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동부전선에서 기습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러면. 그렇지. 훅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훅 들어오게 되면 빈 그냥 공간에 지키는 그렇죠. 사람도 없는데. 예, 그냥 빈집털이 당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려 맞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참고로 이제 예전에 보면 금융위기 때 비슷했었어요. 네. 금융위기 때 우리가 많이 기억을 못 하는데 2008년도 3월달, 4월달에 예. 미국의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때 5위 투자은행이었던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지켜주기 위해서 JP 모건한테 베어스턴스 인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돈을 막 풀어줘요. 근데 이제 이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이 돈이라는 게 무언가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이에요. 그렇겠죠. 그때 당시에 그게 어디로 흘러갔냐면 에너지 시장 쪽, 특히 원자재 시장 쪽으로 흘러가서요. 원자재 가격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보면은 주식 시장은 다 무너졌는데 유독 에너지 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가가지고요. 그때 당시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못 갔거든요. 1달러에 이거 1배럴에 14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알겠어요. 네네. 돈이 모자라서 위기가 닥쳤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면서 너희 돈 네. 가만히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위기라서 그냥 주는 거지. 너 이거 네네. 함부로 쓰고 있으면 안 돼. 네네. 그렇게 얘기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에너지 시장으로 흘러갔다고 하니까 네네. 정부가 준 돈이면 가만히 잘 갖고 있어야지 왜 그걸로 흘려보내? 1번 네. 질문. 네네네. 그리고 그렇다면 왜 하필 에너지 시장이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요번에 제가 여기 언더스탠딩에서 예. 말씀드린 그런데 유튜브 중에서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유튜브가 네.
한국은행 금통이 끝나고 총재님 저기 인터뷰하는 게 기자회견하는 게 있거든요. 아 기자들 예, 모여서 예, 예. 네, 네. 그거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저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 정도 하는데 금통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건데 뭐냐면 앞에 이제 통방문하고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기자들 질문 질의응답이 있는데 네. 네. 요번에도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자금을 줄 때는 정부는 결국에는 오피서입니다. 결국에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네.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무언가 어딘가에다가 정해진 곳에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출직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으니까요. 아, 나는 여기 그렇죠. R&D에 넣고 싶어. 예, 그렇죠. 어디에 그러니까 넣고 그렇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 뭐 저기 성장 산업에 돈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줄게. 예. 뭐 전기차 산업에 지원을 더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눠서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부자들한테는 덜 주고 아무래도 좀 사회 취약계층한테 더 많이 줄게. 이게 가능한데 예. 중앙은행은요. 뭐 이제 저기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 쓰는 표현 중에는 자기들이 블런트하다는 표현을 써요. 뭉툭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뭉툭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핀셋으로 찍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주되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자들인 여기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이런 분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75bp 올리고 가난한 저한테는 25bp 올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금리 안 올리고 이게 안 불가능하다는 된다는 얘기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면은 모두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요. 그때 당시에 미국 금리가요. 2007년도 10월 달에 5.25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때 긴급 금리 인하로 0.75%를 두 번 낮추게 돼요. 팍팍 낮추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썼던 게 뭐냐면은 은행 시스템에다가 유동성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거는 은행한테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써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은행들이 혹시라도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현금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지급준비금에다가 넣어주는 케이스죠. 공짜로 뭐 이제 공짜라는 표현, 공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넣어줄 때 이걸 갖다 빌려준다는 거죠.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죠. 싼 금리에. 그러면 이런 캐시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캐시들을 갖고서 은행들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갖고 다른 데다 쓸 수도 그럴 있겠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렸으면 어딘가 쓸 수 있는 데다 돈을 갖다가 공급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원자재 시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왜 그때 하필 원자재였을까요? 그게 그때 당시 이제 분위기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성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셌던 게 뭐냐면 2008년도에 혹시 베이징 올림픽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북한 올림픽. 네, 베이징 올림픽 있으면서요. 그때 중국의 투자 성장이 연 10%가 넘게 일어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사재기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런 모습들이 얼마 정도 이어지게 되냐면 이게 원유 시장의 역사로 잠깐 가는데 원유 시장이 1998년도에 1배럴에 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국제 유가가. 이야. 98년에 예, 98년도에. 그 아시아 외환위기 있을 때. 그렇죠. 외환위기 있을 때 어. 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한참을 유가가 못 올라오다가 2003년도에 그때 3, 4월에 뭐가 있었냐면 2차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40달러로 탁 튀어요. 그런 다음에 한참 머무르다가 2006년, 7년이 되면서 이 국제 유가가 막 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중국의 투자 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물론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고 중국이 도시화가 되면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사재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중동 국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니까 끝없이 수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 끝없이 수요가 나타나면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담합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때는요 국제사회에서 이 산유국들한테 증산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어허. 오펙 국가들이 증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물 경제가 막 그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도 국제유가가 100달러에서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맞아. 그때 뭐 그러면 예.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러면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마련이잖아요. 예. 그곳을 찾았던 게 원자재 시장 쪽으로 자금이 확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145달러까지 간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경제는 되게 안 좋은데 국제 유가가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2008년도에 보면은요. 6월, 7월 달에 물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2008년도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2008년 9월에 리먼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 왔잖아요. 예. 그 한 달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그런 다음에 딱 2달 지나고 나서 기준금리를 2%까지 인하합니다. 그럼 이거 뭐야? 바보야?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도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이면 답이 없었던 거죠. 그런 급격한 사태가 나타났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동부전선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건데 서부전선에서 리먼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확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온탕에서 냉탕으로 갑자기 들어갈 때 느끼는 충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사람들한테 되게 당혹스러운 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되려 일본식의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나니까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요즘 많이 내려가지 않았냐? 괜찮아진 거 아니냐? 근데 물가 상승률이 내려간 거지 물가가 내려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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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저기 물건 가격 되게 비싸던데요, 여전히.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식료품 가격이 진짜 후덜덜한 레벨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생필품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데 이 상승률이 옛날엔 9%씩 올라가던 게 이제 3%씩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도 그 올라가긴 문제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중국 성장률이 5%니까 중국 힘들다. 예. 근데 중국에서 대응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이즈가 작을 때 10% 성장하는 거하고 사이즈가 이만한데 5% 성장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틀린 말 아니거든요. 예. 아, 물론 그 내면에서의 성장의 그 퀄리티는 분명히 안 좋죠. 그건 저도 공감하는데 그럼 물가가 요만했었을 때 9% 오르는 거하고 이만했었을 때 그만큼씩 오르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럼 필연적으로 뭘 부르게 되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되잖아요. 그럼 임금의 상승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파업이 나타나고 있고 노동조합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임금의 상승을 만들어 오는데 임금이라는 게 참 독특한 게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격한 것처럼 공감을 하네. 예. 그럼 이게 생각하는 게 나는 네. 10년 전만 해도 저 말이 어. 당연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들어. 그렇죠. 왜 내려가진 않을까? 분명히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도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라져가지를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좀 많이 돌았습니다만 예. 결국에는 그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그 70년대 얘기를 방금 전에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갑자기 바뀌어서 나타나는 케이스들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의 사례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을 사는 우리가 대비를 하는데 무언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보통 이제 다른 인터뷰 프로그램에 가시면 역시 그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고 예. 뭐 당연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알아야죠. 우리 지혜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책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네. 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 요즘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네네. 70년대에 그 물가 많이 올랐던 시절 예. 이제 그때를 그래프를 갖고 오면서 그때는 튀고 가라앉았다 한 번 더 튀었으니까 이번에도 더 튈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때 뭐 야 이런 인플레를 그때 뭐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의 것이 벌어진다는 걸 70년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 예. 아니 70년대랑 현재 2020년대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아, 예. 그리고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뭐 미국의 고령화나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뭐 이런 하면서요. 이것도 요인이라면서요. 네. 그럼 그때는 인구 구조도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걸 갖고 와서 설명하는 건 적어도 언더스탠딩의 북 언더스탠딩 시청자의 눈에는 너무 좀 유치하다. 차라리 모르겠다고 하면 이해는 아, 되는데 네네네. 그걸 갖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이상하다 정말. 센데 오늘 좀 센 것 같습니다. 어른한데요. 예. 아니 다들 그렇잖아요. 대충 이해는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역사를 알면 지금 알 수 있으면 지금 걸 다 맞췄어야지. 그럼 나는 지금 난중일기 읽고 있어야지. 어려운 국난이잖아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 아니야?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네. 인정합니다. 예. 그런 좀 고민이 현실적인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시기 아, 예,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저는 70년대처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때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연준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연준도 요즘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미국에서도 나오는 가장 큰 얘기가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두 가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고민은 뭐냐면 첫 번째는 미에노의 실수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아서번지의 실수를 고민하고 있는 게 2번입니다. 네. 그럼 뭡니까?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 미에노의 실수라는 건요. 미에노라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있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89년도인가 그때 들어오셨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일본의 공정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2.5였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는데도 금리를 많이 못 올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을 제어를 하려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에노가 뭘 하게 되냐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는데 네. 2.5%였던 기준금리를 6%까지 올려요. 불과 예. 1년 만에. 예. 짧은 기간에 세게 올린 거죠. 그랬더니 이 부동산 시장이 빵 터지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내려오는데 보통 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밑에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받쳐준다는 얘기는 다시 끌어올린다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쿠션을 대줘야 이렇게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예. 쿠션을 대줘야. 예. 근데 안 대줘요. 어. 그 쭉쭉 빠져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뒤늦게 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충격이 크다 보니까 가격의 하락에 의한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본의 이 소비 자체가 완전히 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일본이 붕괴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잃어버린 30년, 40년을 만든 겁니다. 그게 예,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에노의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너무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긴축을 너무 세게 하잖아요. 정의구현처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갖고 있는 실수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년 만에 2.5였던 걸 6으로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예. 작년에 어.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했거든요. 음. 그때 0이었어요. 0에서 지금 5%대까지 5.5죠. 1년 만에 5를 올렸죠. 더 세지 않나요? 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미에노의 실수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 미에노의 실수라는 게 당연히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미에노의 실수가 1번이고요. 이거 너무 세게 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아서번지의 실수인데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이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에요. 아서번지의 실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조금만 낮아질 것 같으면 금리를 다시 낮춰요. 예. 그러면은 그 물가가 다시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차트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좀 길게 가져왔는데 1945년부터요. 2021년도 이제 최근까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장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예. 또 이제 이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구닥다리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70년대 차트 갖고 와서 겁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요 차트예요. 여기 요거죠 요거. 뭐냐면 물가가 오를만 하잖아요. 네. 다시 내려오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튀죠. 또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오네. 튀죠. 예. 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뭐냐면 물가가 올라갈 때 한 번에 제대로 제압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제압을 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끝내지 못하고 놔두잖아요. 그럼 다시 튀고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이제 피부병 같은 게 뭐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약을 바르면 이 뭐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 이게 잘 나을 수가 있는데 좀만 네, 나아질 것 네. 같으면 약 맛이 없으니까 안 먹거든요. 예. 그럼 또 재발하죠. 아, 그러면 또, 이제 또 안 어떻게 먹고. 이게 또 내성이 생겨서 오래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렇죠. 내성이 그렇죠. 생겨서 이게 10년 가면 어떻게 되냐면 고질병이 돼요. 고질병이 되면 수술해야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간이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네. 네. 이게 15년이에요. 아이고. 이게 장기 차트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서번지의 실수라는 게 뭐냐면 물가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제때 잡지 못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아서번지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친구였어요. 예. 선거 때마다 낮췄구나. 그렇죠.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올리지 말아야 네, 그렇죠. 함부로 올리지 성장을 않는 거지. 박살내면 안 예. 되잖아. 이제 예. 이런 거죠. 그래서 금리를 뭐 0.5 이상 올리지 마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물가가 뛰어 올라가는데 그럼 로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연준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석유 파동이 난 걸 우리한테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렇지. 내가 가서 중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이런 금리가 얘기를 막 했던 높인다고 거죠. 중동에서 증산하겠어? 요즘 연준이 하는 얘기 초반에 했던 얘기랑 비슷하네. 네, 그렇죠. 이제 이게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얘기를 좀 나중에 바꿨죠. 이제 예. 어떻게 바꾼 거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공급 사이드에서 나타났건 예를 들어 수요 사이드에서 나타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걸 내깔려 놔두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하잖아요. 공감을 하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를 키워요. 예.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요. 음. 물건을 미리 사야 됩니까? 나중에 사야 됩니까? 미리 사야죠. 그럼 미리 계속 사잖아요. 그럼 또 더- 물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물가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예. 우리 더 옛날에 사야죠. 마스크 사태 때 네, 그렇죠. 봤죠. 똑같죠. 예. 그럼 막 사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 상승세가 이걸 잡을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아서번지의 실수라는 걸 통해서 이제 파월 회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공급에서 생기건 수요에서 생긴 건 상관없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올랐으면 우리는 출동해서 기준금리를 잡아야 돼. 끌어올려가지고 어디를 박살내든지 간에 물가를 잡는 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 22년도에 그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겁니다. 야 그러면 네. 비에노는 너무 빨리 올려서 문제였고 그러니까 너무 세게 잡아서 문제고. 너무 세게 아서번지는 너무 설 잡아서 문제고. 설금설금 잡아서 문제고. 네. 그럼 중간에서 뭘 해야 중간에 되냐? 어디 그 스위스 팟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당연히 너무 잡아도 문제고요. 사실은 물가는 설 잡아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시면 야 이런 좋고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나? 맞네, 그러네. 우리는 그 너무 잡지도 말고 설 잡지도 말아야 되겠군요. 그렇게 박수를 치는지 몰라도 아 예.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네. 그 포인트가 뭐냐 지금. 아 예. 그걸 그래서 알려주셔야죠. 자 이제 보시죠. 예, 그 그림 하나만 좀 제가 가져왔는데. 네. 네. 그림 보시면 어.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 트럭이 예. 하나 있었던 거예요. 네. 트럭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 트럭이 쭉 가다가 이 좁은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예. 이 트럭이 여기 딱 꽉 끼는 좁은 길인데 가다가 빠진 거예요. 아이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쿵 하고 빠졌는데 네. 어디에 빠졌냐면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골에 빠진 겁니다. 예.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골에 빠졌는데 이거 끌어올리려고 보니까 어. 이제 그냥 웬만한 기중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크레인 갖고 와서 끌어올리는데 너무 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꽉 끌어올리는데 조금만 대충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예. 자자자 이제 그만 했더니 훅 떨어져 다시 떨어져요. 아. 또 끌어올리는데 또 떨어져요. 어. 또 끌어올리는데 또 떨어져요. 그럼 세게 끌어올려야지.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하늘이 막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예. 근데 갑자기 뭐라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 일본이라는 트럭이 여기 빠진 적이 있는데 이거 비 맞으면은 30년 누워 있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무섭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빨리 만약에 꺼내, 트럭 빨리 운전하면 꺼내자. 크레인 큰 거 가져와 이렇게 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레인 큰 거 가져온 거예요. 세상에. 크레인 큰 거 가져와가지고 던져 해가지고 위로 확 잡아 던진 거죠. 어. 그랬더니 이런 거확 끌어올리니까 이러다 반대로 간다고 반대로 던진다고 했더니 어. 시끄러 던져 확 던진 거죠. 그랬더니 여기로 던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디플레이션 이번에는 그렇게 했구나. 디플레이션으로 너무 많이 많이 푼 거죠. 올랐다. 너무 많이 이거죠. 올라가. 너무 많이 푼 거죠. 예. 근데 여기로 빠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내가 그만 던지라고 했잖아. 내가 그때 그만 던지라고 했잖아. 너무 세게 던진다고. 근데 이 트럭 운전사는 사연이 있죠. 10년 동안 못 끌어올린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예. 양적 완화 3번 했거든요. 1차 양적 완화 하니까 올라올만 했다가 푸니까 떨어져요. 예. 2차 양적 완화에서 올라온다. 자, 스톱 했더니 또 떨어져요. 떨어지고. 3차 양적 완화 으아 어. 해가지고 힘이 빠져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구름이 생긴 거예요. 예. 이걸 보는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거 못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이거.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파월이 얘기한 거죠.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던진 그래서 이거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반대로 던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예.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려고 처음에는 0.25% 올려봤더니 금리를 미동도 안 해요. 뭐 택도 없어. 0.5 올렸더니 미동도 안 해요. 0.75 올렸는데도 미동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확 끌어올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어떡할 거냐고. 그러다 저기 반대로 간다고 이 반대로. 또 반대로 가면 어떡하냐. 네. 어. 지금 그래서 여기서 힘을 빼면 이로 다시 빠지거나 아니면 더 세게 주면 반대로 돌거나 이거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이 좁은 길에다가 갖다 박아야 돼요. 적정한 스위트 스팟에. 그렇죠. 그걸 아냐?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위스 팟이 어렵지. 지금 연준이 뭐라고 했냐면 이 좁은 패스에다가 놓으려고 해요. 지금 연준 내에서 제일 이빨이 센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오스탄 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시카고에 있는 총재거든요. 이 굴스비가 이제 요즘 힘을 좀 많이 얻는 게 이 사람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작년부터요.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말씀하셨던 스위스 팟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다른 위원들은 연준 위원들은 그거 믿지 않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 없어. 역사가 증명해. 왔다 갔다 하는 예, 거야 그렇죠. 원래. 근데 이제 최근 보니까 성장이 크게 둔화가 안 되는데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 연준도 똑같아요. 17명, 18명이 말싸움을 해도 맞추는 사람이 힘이 제일 세져요.
굴수비가 지금 계속 잘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굴수비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최근에는 언론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골든 패스라고 합니다. 골든 패스. 뭐냐면 황금길. 이 황금길에 나는 이 트럭을 놓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잘 가자고. 그럼 우리는 이 골든 패스에다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한쪽에서는 실수하면은 나는 이 연준이 잘못하면 미에노가 되거나 아니면 아서번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둘 중에 뭐가 나을 것 같으세요? 둘 다 최악이잖아요. 예. 다 역사에 남는 사람인데.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안 되는데 그 사이를 갖다 갈 수 있다라고 굴수비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신감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겠죠. 그렇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평행 주차에 들어가야죠. 되게 좁은 곳에 평행 주차할 때 어떻게 하시죠 보통?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연준이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너무 잘하려면 또 너무 왔다 갔다 또 심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제가 이제 뭐 역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왔는데 예. 지금 연준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과거에 있는 역사들을 이 실수를 해왔던 수많은 역사들을 너무 알아. 너무 잘 알기 알고 있어.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고 예. 연준이 오락가락하는 왜 이렇게 쟤네들 바보냐 오락가락하냐 예. 이유가 있는 거죠. 미에노의 실수라는 게 있었던 거고 두 번째 반대편에는 아서번지의 실수라는 게 있었던 거고 이 사이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한 걸 더 좋아하는 게 마련인 것 같아요. 예. 그럼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힘들게 사는 걸 좋아하냐 아니면 좀 지금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걸 좋아하냐라고 하면 후자가 아무래도 더 그렇죠. 낫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다 조금 더 편안하게 가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긴축에 대한 편향보다는 네. 조금 완화적으로 그렇죠. 하는 그쪽으로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쏠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이들이 영악한 아이들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죠. 어떤 마음이냐면 혼내고 있지만 결국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내지만 결국에는 이라는 그러니까 이벤추얼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시장하고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이제 구닥다리 왜 얘기하냐? 예. 그 구닥다리를 갖고 사람들이 판단에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갖고 있는 툴도 과거 구닥다리 시절에 잘 못 맞추던 그 툴과 예. 지금 21세기의 최첨단 연준이라는 말이 모순형용 같기는 한데 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툴도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입니까? 아니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면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연준이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과거의 레퍼런스들이 있어.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미에노와 아서번스 등등등이에요. 네. 그럼 걔가 그런 역사를 공부하고 파월이 의사결정을 하면 걔가 의사결정을 하는 레퍼런스를 우리도 알아야 파월의 예상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 같은 레퍼런스를 모르면 도대체 저게 왜 저러는 거야. 파월이 뭘 보고 저러고 있을까? 뭘 보고 저러고 있는지를 같이 그 백그라운드를 같이 이해하고 가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파월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거 아무한테는 안 열어줄 거야.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때로 가볼게요.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버냉키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버냉키라는 사람은 어떤 이제 참 이게 저도 역사가 참 이게 역사를 볼 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버냉키는 전 세계에서 금융 위기에 대해서 대공황에 대한 연구 권위자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예. 스터디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고 특히 일본에 오랫동안 체류를 하면서 일본의 그 버블 붕괴와 이 디플레이션이 왜 나타났는지를 예.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그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예. 이거는 결국엔 뭐의 실수냐면 그때 당시에 정책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중앙은행이 실수다 이건. 예, 그렇죠. 중앙은행이 중앙은행과 잘못한 정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무언가 정책을 쓸 때는 그럼 일본도 부양책 썼는데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무언가 부양책을 쓸 때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부양이 된다. 얼마를 줘야 되죠? 그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가 얼마에 형성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레벨을 뛰어넘게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돈을 풀어줘야 예.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냉키가 2008년도에 뭘 한 거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툴은 일본이 2000년도에 처음 쓴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2008년도에 버냉키가 가져와 가지고 그 툴을 가져와서 쓰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썼던 툴을 쓴 거니까 시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2차 양적 완화라는 거, 3차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예. 시장이 사실 기대했던 거를 뛰어넘는 부양책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다들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중앙은행이 무슨 바이러스를 치료하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기대를 뛰어넘는 부양책을 써줘야죠. 그러면서 그때는요. 사실 양적 완화를 뛰어넘어서 뭘 하게 되냐면은 실제 은행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채도사는 굉장히 다양한 부양책들을 정부하고 정책조합을 통해서 가져가죠. 첨단 연준이라는 표현은 저도 그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교해진 툴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블런트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뭉툭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뭉툭한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뭉툭하다면 우리가 뒤에서 정부를 백그라운드에서 지원을 하면서 정부가 뾰족한 걸 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썼었던 자기들만의 블런트한 이 뭉툭한 툴이 예.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지원을 해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자기들의 실수의 역사들, 그 위기의 역사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둘 다 무서운 거예요. 디플레이션의 위기도 무서운 거고요. 인플레이션의 위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냉탕과 온탕 사이 그 좁은 공간 있잖아요. 예. 그 좁은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안 빠지고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를 하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럼 요즘은 네. 위기 때 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차라리 편하지. 그리고 나서 생기는 이 상황. 이 되게 골치 아픈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과도하게 돈을 풀어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났는데 그 과도함 때문에 나타난 다시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나타났으니까. 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연구는 버냉키가 안 했군요. 안 했지. 안 했지. 일단은 일본을 꺼내는 게 문제니까 그렇지. 좀 세게 꺼냈어야지라고 하고 논문 끝 그랬구나. 네네. 그렇지, 아니 그렇지. 일단은 저희 거기까지는. 논문이 우리는 저희 일본에서의 교훈이거든요. 제목이. 아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교훈인데 그걸 한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벗어나면 됩니다 했는데 굳이 그 논문에서 그러다 혹시 인플레이션에 빠지면 어떻게 되면 또 다른 논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굳이 그렇지.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었던 주제가 거고요. 다르지.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예. 부장님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버냉키가 아니고 파월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요즘 뭐 좀 괜찮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좀 아니라는 것처럼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이렇게 끝으로 가고 있는 그 징후일까요? 뭔가 이렇게 평행 주차하듯이 예. 뭔가 한 방향으로 확실하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꺼내는 게 지금 문제야. 아니 혹은 뭐 반대로 가는 게 지금 문제야. 그거 생각하지 마.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진짜 이제 평행 주차에 들어갔다 단계에. 네. 이제 좀 일종의 스윗 스팟을 찾아가고 있는 거구나. 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상한 놈이야. 이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왔다 갔다가 이 평행 주차보다 힘든 건 어. 뭐가 더 힘드냐면 평행 주차는 양쪽에 차가 서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실물 경제라는 건 이 서 있지랑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 중앙은행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시장도 배우죠. 그렇죠. 시장 중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공부할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게 돈인데. 돈이 걸려 예, 있으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양책을 위기가 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네. 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다들 기대해. 기대를. 그러면 위기가 오면 도대체 얼마나 깜짝 놀라게 해야 돼. 기대가 확 올라가니까 이걸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위기가 오면 주식 사야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은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이 저렇게 움직일 거야라는 가설이 있다고 해볼게요. 예. 그 가설을 갖다가 증명하는 방법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중국 위안화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에서 이건 방점을 찍어준 거죠. 이거 맞다. 확실하다. 그럼 중앙은행은 항상 무언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을 쓸 거야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주식을 사야지. 그렇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그럼 재건축 미국이 할 안 것 오지 같아요. 않습니까? 잠깐만.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 작년 초로 돌아가죠. 경기 침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경기 침체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을 팔아야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부양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식을 더 사야지.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무언가 한쪽 방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파월 회장이 12월 FOMC 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금리 인상 끝나고 금리 인하 고민해 볼까라고 했더니 와 하면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드디어 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게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양적 완화 언제 하죠? 이 얘기까지 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파월 회장이 그거 아니야 했더니 아유 걱정 마셔 이러는 거죠. 아니긴 뭐 아니야. 그렇죠. 속으로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사가 얘기하잖아라고. 그럼 뭐냐면 차가 평행 주차하려고 예. 자 살짝 앞으로 가볼까 했더니 시장이 앞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차가. 이게 너무 많이 흔들리면 여기다 평행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중앙은행장 못 해먹겠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로. 핵심이 그거예요. 야, 못 해먹겠다 진짜. 핵심이 해먹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할 게 아니라 진짜 웬만큼 심지가 굳은 사람 아니면 진짜 하기 힘든 극한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네. 야 주차를 하려고 근데 차들이 움직여. 그 사이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5살 때 써먹었던 정책을 27살 때 써먹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다 이제 머리가 굵어가지고 아버지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네. 그런 생각. 그게 참 있구나. 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완전히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건 막 기본이고 답이 없네.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할지도 예상해야 되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 거고 똑같죠. 저기 보면은 옛날 기출 문제 다 풀어보고 새로운 거 해봐야 되지 그래서 않습니까? 제 말이 역사를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시장이 변하잖아 이렇게. 시장도 역사를 알고 같이 변하는데 이걸 알아서 옛날 이렇게 했다 이거지. 알았어. 야 이놈들아. 그러면 저도 읽었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그래서 저도 읽었지라고 해야 예. 읽기라도 해야 어. 일단 그건 기본을 갖고 있어야지 대응이라는 게 될 수가 그렇지,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그렇지. 저도 풀고 이쪽도 풀어봐야 기출 문제는 일단 서로 기본은 일단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얘기는 시작해야지. 기출 문제 없이 어떤 얘기하기는 식으로 어렵게 내는지는 알아야 알아야 꼬아더라도 이렇게 꼬아갖고 저렇게 꼬아갖고 이제 이런 패턴은 알 수가 있겠죠. 근- 그러니까 참 저도 그래서 뭐 이걸 갖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겠지만 예.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야 연준이 왜 저러는지 또는 연준에 대한 기대의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네. 그걸 알 수 있다. 하긴 앞으로의 우주 개발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려면 지난 실패의 역사까지도 좀 알고 그래야 알 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그냥 오늘 들어보니까 역사를 알아도 음. 예측은 못 하겠네요. 결국은 예측은 못 하는데 다만 지금 얘가 왜 이러는지 대충 이해하는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뭐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게 맞냐? 예. 이게 앞이 안 보이면 백미러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이 안 보이면 앞이 막혀 있으면 아니 우리가 앞을 볼 수 있으면 못하러 백미러를 보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에서는 바로 예. 그런 자세로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다가오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죠. 뭐냐면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자연과학은 실험이라는 게 가능하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법칙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항상 백도에 끓죠 예. 물은.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이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심리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 그럴 것 같아. 예. 지금 코로나가 비슷한 게 하나 더 터지잖아요. 어. 그럼 금리 안 낮춰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지 아니까? 알아서 주식 마스크 살 것 하고. 같아. 주식 막 살 것 같아. 지금 그게 그 말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연준에서 작년 초에 얘기했었어요. 작년 초에 다들 경기 침체 온다고 했잖아요. 예. 연준 스텝이 뭐라고 했냐면 이 FOMC를 하잖아요. 음. FOMC를 하면 앞에 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연준에 있는 그 스텝들이 이코노미스트예요. 스텝이라고 해서 저기 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을 해요. 네. 연준 스텝이 뭐라고 하냐면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세지 않을 것 같다고. 왜 그러냐니까 과거와 다른 게 있는데 시장에 자신감이 있답니다. 그 컨피던스라는 게 있대요. 그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강한 투자 의욕 예. 이게 워낙에 강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더라도 예. 이 자신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산 가격의 상승과 음. 달러의 약세가 이런 경기 침체의 충격을 보완하고도 남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금리 침체가 오면 연준이 알아서 금리 낮춰줄 거고 낮춰줄 그럼 테니. 주가는 오를 테니 난 주식을 살 건데 그 봐라 오르지. 저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쳐요. 예. 근데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을 것 같지만 경기가 박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올리지 않고 올려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22년도에 이제 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요게 기준금리라는 게 미국 연준이 쓰는 금리고 네. 이 파란 게 시장금리라는 거거든요. 네. 보면 이 연준에서요 21년도 하반기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너네 왜 기준금리 올리지 않아 뭐야 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준에서는 실제 금리 인상을 한 게 22년도 3월 달부터 인상을 해요. 예. 그래서 다들 비난한 게 뭐냐면 너네 늦었잖아. 음. 너네가 물가 안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니네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연준에서 그때 당시 이제 센 사람들이 있어요. 연준 내에서도 매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월러하고 블라드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둘이 끌려갔었어요. 6월 달에. 그 22년도 6월 달에. 거기 이제 브루킹스라는 데 끌려가가지고 이제 혼나는데 네. 그때 둘 다 뭐라고 답하냐면 우리 안 늦었다. 반성문을 안 쓰고 우리 안 늦었다. 뭐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린 기준금리 인상은 늦었지만 이미 시장에 시그널을 줬고 시장에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시장금리 이미 오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잠깐 보시면 요 파란색 차트 보세요. 빨간색인 22년도 3월에 올라갔죠. 예. 미리 시장금리가 22년도 3월엔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네. 하늘까지 떠 있어요. 음. 그 얘기 뭐냐면 예.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죠. 선생님 오신다. 그럼 안 오셔도 책상에 다 앉아 있지. 지금 기준금리 인하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근데 이제 내려간 효과가 있죠. 이미. 시장금리가 이미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25거든요. 예.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9예요. 와, 엄청 내려가 있네. 기준금리가 하루짜리거든요. 하루짜리가 5.5인데 10년짜리가 3.9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만큼까지 내려올 거라고 쫙 앞서가서 있는 거죠, 이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음. 재건축할 것 같으면 지금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재건축 발표하고 사야 되겠습니까? 아, 지금 사야죠. 지금 예. 사야지. 확 다가오네. 예. 미리 사놓고 기다려야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물어보는 거죠. 그거 언제 재건축해? 3월에 해? 6월에 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에 할 건데. 그렇지. 9월에 하든 12월에든 무슨 상관이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요즘 나오는 얘기가 3월에 인하해요? 5월에 인하해요?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 할 거잖아. 그게 왜 중요해? 네, 그게 왜 중요해?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이라는 게 이게 역사를 보면서 시장도 학습을 하잖아요. 예. 그 학습을 한 시장을 연준도 알고 있죠. 아, 옛날과 시장이 달라졌구나.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기준금리를 많이 인하하지 않아도요. 멀쩡해질 수 있어요. 돈이 풀려 나오면서 시장의 시장이 갖고 있는 돈이죠. 시장의 금리가 낮아지니까 안전자산에 쏠려 있던 돈이 확 풀려 나올 수 있죠. 자동으로 풀리는 거지. 어차피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게 시장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높이려고 하거나 낮추려고 하는 거니까 말만 해서 움직인다면 베스트지 뭐. 작년에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돈이 많이 풀려 나와서 자산 가격을 다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자산 가격이 끌어올라갔으면 이걸 담보로 해서 소비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소비가 이어지니까 생각보다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들 얘기하는 얘기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마일드하게 끝날 것 같다. 왜? 뭔가 한마디만 하면은 금방 탄탄해지잖아요. 왜? 사탕 하나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사탕 하나 줄게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10개 줄 거라는 걸 알고서 예. 갑자기 미소를 싹 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도 연준을 바라보지만 연준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이 연준이 이렇게 예상하고 많이 안 내리고 말로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왔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실망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때마다 또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연준이 멍청하냐?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수싸움이라는 게 상당히 좀 저는 고차원적인 수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총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그렇죠. 통해서 우리가 다 만들어져 온 거죠.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장이 연준이 얘기한 것보다 좀 빨리 반응했어요. 좀 많이 갔어요. 그러면 연준이 실제로 그만큼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끌어올릴 수 있겠죠. 미리 내려갔던 걸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오늘 이 책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보니까 그
두 가지의 실수. 예. 과거 70년대의 실수, 뭐 90년대 미에노아, 초반의 일본의 실수. 아서번즈.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연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러나 연준의 마음을 이미 시장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연준의 마음을 시장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도 또 예상해야 되는 굉장히 고차방정식이 되어버렸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결론인 듯한데 네. 야. 인상적입니다. 인상적이네요. 매우 인상적인데 근데 이 책에는 보면 네. 닷컴 버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도 있다. 뭐 금융위기 우리 아시아 금융위기도 있는데 예. 제가 보니까 대충 다 이제 이해는 됐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읽어야 됩니까? 외환위기 닷컴버블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핵심이야 보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들은 걸로 그냥 이 책을 가름하면 안 되느냐는 거지. 이제 거기 이제 보면은 다 읽은 것 같아 이제. 굳이. 사실 이제 이 위기라는 건요. 예.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게 매 달마다 이 좀 그 정찰을 나가는 곳이 옛날에 공비가 내려왔던 길이었대요. 예. 그래서 거기 계속 이제 정찰 나가서 막 보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려왔던 길로 또 내려오겠니? 설마 또 오겠냐고 얘네가 짱구야 뭐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찰조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최선이야.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야 내려왔던 길도 못 막고 있었어 이 바보들아. 라고 그럴 테니까. 그럼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위기라는 게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이 쳐들어왔던 루트가 있으면 예. 똑같은 루트로 또 쳐들어오냐. 그러진 그건 않거든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저도 뭐 진짜 생각해 보면은 너 맨날 쳐들어왔던 데 가서 또 지키고 해봐야 그치. 다른 데로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위기라는 건 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위기를 알려면 그 여러 위기를 다 알아서 그렇지. 야 이렇게까지 허점을 치나? 아니 시험 문제 기출 문제대로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봐야 되지만 그 또 응용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 유형의 기출 문제를 하셔야 나머지 다 봐라. 치열한 도전인데. 이게 피해갈 수가 없네. 야. 위기의 욕설 이게 피해갈 수가 없네 이거. 그러면 다른 위기들 중에 요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위기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저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아 외환 위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는 굉장히 많은데 예. 거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 그러니까 정확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짚어지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힘들었다는 기억만 예. 있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고 외환위기가 아니다라는 걸. 근데 그때 뭐냐면 외환위기라고 하면 다 기억나는 게 2,000원 같잖아 이거거든요. 다 예. 똑같은 예. 얘기 하시는 게 맞죠. 2,000원 갖고 환율이 올랐으니까 위험했던 건 맞는데 그때하고는 또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신흥국이 겪을 수 있는 위기의 유형이 대표적인 게 외환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도 보면은 M7 주식이라고 해서 저기 미국의 이제 7개 주식이 엄청 오른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버블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몇 개 IT 섹터 쪽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종목들이 왜 올랐으며 얘들은 왜 무너졌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한테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는 물론 이제 지금은 금융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이 꼭 깔려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어떤 말씀 많이 하냐면 이러다 부동산 무너지면 금융위기 아니냐. 근데 또 그것도 그때 당시하고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파생 상품이라는 거하고도 또. 네, 예.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거는 아까 앞 시간에 이제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유형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저는 좀 적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위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꾸 질문하지 마라. 좀 보고 와라. 내가 책을 써줄게. 그냥 이 책을 보고 질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다 볼 수가 없으니 일단 그래도 맛배기라도 좀 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시아 외환 위기. 그래 아시아 외환위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거라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좀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좀 드리면 예.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환 위기에 대한 그 분석을 한 자료들이 국회에서 99년도에 발표된 게 있거든요. 예. 예. 이래요 진짜 엄청 되게 한국에 많아요. 예. 제가 그 중에서 두세 개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어.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에서 나타났던 문제들. 그때 왜 그런 일이 터졌는지. 국내적으로 뭐가 문제였고, 근데 모든 게 다 문제였다고 이제 사실 사후적으로 분석할 때 모든 게 다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그 문제를 만들려고 이렇게 됐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냥 그 매크로 차원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예.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본 엔화가요. 85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까지 260엔에서 80엔까지 10년간 엔화 환율이 내려와요. 예. 그럼 10년간 엔화가 강세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참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잠깐 보시면 10년간 엔화가 강세면 그 우리가 95년도에 엔화를 예측하면 예. 오늘이 바닥이다, 오늘부터 엔화 환율 뛴다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그렇죠. 그럼. 이미 그 앞에서 수많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자들이 있었을 죽었지. 거 아니에요. 수많은 전사자들이 네, 있었을 거. 네.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수많은 전사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5년도에도 보면 10년간 엔화가 강세인데 어. 주변을 또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엔화 강세 요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대표적인 엔화 강세 요인 중에 하나가 고베 지진이었거든요. 95년 1월 17일에 한신대 지진이라고 해서 오사카 옆에 고베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진이 나요. 음. 꽤 큰 지진이었습니다. 제 고2 때였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지진이 난 다음에 이 일본은 이미 90년도 초반에 버블 붕괴가 돼서 금리가 제로였거든요. 예. 제로 금리로 그 오랫동안 이미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본의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보험료를 받은 걸 굴려야 되는데 굴릴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제로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이미 해외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보험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해외 걸 팔고 그렇죠.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해외 걸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럼 엔화를 사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화를 엔화가 사는 강세가 수요.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그 95년도에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모두가 답안 나온다. 엔화는 계속 강세다. 아, 그래서 그때 뭔 일이 있어도 강세구나. 뭔 그때 일이 있어도. 70엔 밑으로 내려간다는 뷰도 있었어요. 야. 거기서 반대 찍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엔화가 그렇게 강세면 우리한테는 유리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이 잘 수출에는. 되지. 그렇죠. 예. 그게 1번이었고 그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 진짜 야심차게 컴퓨터를 사주셨거든요. 그 PC를 퍼스널 컴퓨터 그때 거 사주셨는데 예. 그때 알라딘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삼성 알라딘이라고. 아 맞아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기억나요. 있어. 그래, XT 알라딘. 컴퓨터. 삼성은 마이마이 다음에 알라딘이었어. 아, 예. 삼성 XT 컴퓨터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XT 컴퓨터 다음이 AT였고 네. 그다음에 386, 486, 586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586 컴퓨터가 펜티엄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그 펜티엄 컴퓨터에서 너무 빨라서 신입사원이 조기 퇴근한다고 95년도에 신입사원이 조기 퇴근하면 예. 죽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뭐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엄청난 혁명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컴퓨터라는 게 사무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B2C로 풀려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개개인의. 그러면 개개인한테 풀려 나오게 되면 이건 너무나 많은 수요가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컴퓨터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반도체의 수요도 늘어나겠죠. 네. 반도체 호황이었던 겁니다. 아. 95년도의 전망치를 보면은 예. 90년도부터 5년간 매년 30%씩 그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컸거든요. 앞으로도 그만큼 클 거라고 예상을 해요. 매년 30%씩 클 거라고. 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셌거든요, 그때도.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엔화도 강세고. 신났지 아주. 그렇죠. 나고 그냥 설비 투자해서 예. 왕창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외 진출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예. 그럼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국내에서 펀딩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해외에서 펀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외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낮아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조금 높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해외 금리가 낮으니까 선진국 금리가 선진국에서 자금을 펀딩해 오는 거죠. 예.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자금을 못 조달했는데 그때는 종합금융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규제가 풀려서 종금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달러를 빌려왔던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예. 한국에서 빌리면은 8%인데 미국에서 빌리면 3%입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빌리는 게 낫죠. 그렇죠. 그 대신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그렇죠. 되죠. 그게 에러죠. 그게 에러죠. 근데 네. 이제 그때 다들 고민했겠죠. 예. 아, 이 달러로
빌린다고? 그럼 달러 빚이란 얘기잖아요. 일단 달러 빚 하면 이게 또 섬뜩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달러 빚을 내더라도 내가 네 공부는 시켜주마 네, 하는 그러니까 그 관용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있을 무서운 정도니까요. 빚인가 보다. 저희 어머니도 되게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유는 결국 환율인 거죠. 예. 달러가 뛰면 나중에 앉은 자리에서 빚이 늘어나 버리니까. 네. 그렇죠. 원금이 불어나는 그렇죠. 원금이 효과죠. 불어나니까 그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핵심은 고정환율제였어요. 정확하게 관리변동 환율제라서 1달러에 한 800원 정도에 묶어놨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 너 저기 달러 빚 내려고 나중에 환율 뛰면 너 큰일 난다. 그랬더니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변동 환율제예요. 아, 800원에서 안 바뀌어요. 아, 나라가 알아서 막아주겠죠. 막아주는 거죠. 음. 그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도 빌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지 않을까요? 도 싼데. 네. 그러면 달러로 빚을 내는 게 답이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 빚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엔화 강세, 반도체 호황, 그 다음에 달러 빚 이 세 가지가 조합이 형성이 딱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95년도 4월달에 예. 일본이 너무 힘든 거죠. 내수 아니면 수출로 성장해야 되는데 수출은 엔고에 막혀 있고 내수는 버블 붕괴에 흔들리는 데다 지진을 맞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진짜 일본도 보면은 진짜 운도 없어. 참 없을 때. 운 없는 운 케이스 없을 참 때는 많아요. 없어. 예, 예, 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G7을 찾아가죠.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 너무 힘든데 엔화 약세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엔화 약세를 용인을 해줘요. 근데 용인해 준다는 게 뭡니까? 그거 왜 누구한테 왜 허락 받고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결국에는 이 외환 시장이 특히 엔화는요. 예. 미국하고의 밀월 관계가 굉장히 커요. 음. 그래가지고 저기 국가가 갖고 있는 자금들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들이게 되면은 일본이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이제 엔화를 풀어서 달러를 사들이게 되면 예. 달러가 강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엔화는 약세가 그렇죠.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이 나서가지고 각 국이 한꺼번에 몇 개 G7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금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예. 어떤 특정 자금을 사들이기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환율을 갖다가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방적인 환율의 쏠림이 나타날 때 오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방적인 환율의 쏠림이냐? 왜냐면 근데 10년간 엔화가 강세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였고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달러가 약했거든요. 달러가 약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94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확 잡아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너무 물가가 제대로 잡으려면 금리로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도 필요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마침.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일본은 엔화 약세가 필요하다고. 필요하고, 그러니까 달러는 강세가 필요하니. 그래, 우리 한번 뭐. 그럼 보조를 맞춰볼까? 딱딱 서로 좋네. 그렇죠. 아. 그건 이제 역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예. 예. 이제 뭐 그건 좀 이제 좀 다른 얘기고 한데 그럼 외환 시장에서 일본 정부가 엔화와 달러의 환율을 개입해서 엔화를 낮추고 달러를 높일 때 네. 미국이 시비 걸지 말기. 그렇죠. 우리 미리 뭐 얘기한 거야. 그런 예. 거지. 아, 그 얘기한 거군요. 네, 22년도, 22년도에도요. 엔화가 150엔 넘어갈 때 엔화 환율이 막 올라가가지고 엔화가 너무 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당국에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 방어를 해요. 보통 환율 방어하면 전화 와요. 헬로우 이러고 전화 와요. 너 뭐 했냐고. 그럼 이제 이거 갖고 막 혼내고 그러거든요. 왜 외환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뭐 그러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방문했었을 때 질문에 뭐가 있냐면 일본에서 외환시장 개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1번. 두 번째는 그러려면 뭐, 뭘 했어야지 예, 라는 의미. 뭐 너무 힘들면 뭐 고민해 볼 그럴 수도 수 있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우리가 그래서 환율을 본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시장 원리하고 다른 움직임도 나타날 수가 그러네. 있어요. 그런 룰도 있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80엔까지 내려갔던 게 150엔으로 돌아가요. 98년도에. 와. 그럼 엔화가 2배 약해진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아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96년도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상한 게 PC 붐이 확 사라져요. 이 PC가 내구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한 거. 예. 딱딱한 거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바꾸지 않습니까? 이 바꾸는 걸 늦추지 않습니까? 네. 교체를.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우웅 소리 나도 아휴 내년에 바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면 예. 세탁기도 좀 더 쓰지 뭐 그래도 돌아는 가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컴퓨터도 뭐 그렇지. 그렇죠. 뭐 핸드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내구재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구재의 수요가 확 줄어요. 예. 민감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PC가 안 팔려요. 음. PC가 안 팔리면 반도체가 죽죠. 그래서 이상하게 96년도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40 정도 하던 반도체 가격이 예. 96년도에 97년도 여름에 $8까지 빠져요. 야. 아. 그러면 그냥 전반적인 경기가 그렇죠. 안 좋기 때문이었어요?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C 붐이 이미 앞에 5년, 6년간 되게 강하게 나타났었잖아요. 살 사람 대충 네. 산 것도 있었을 그리고 거고. 사실은 386이나 486이나 586이나 써보면 비슷비슷했어. 그냥 고돌이나 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뭔가 이렇게 계단을 넘어야 할 이유가 네. 잘 없었던 거 맞았어요. 기억이 나요. 네. 네. 보다 중요한 요인은 그거 같아요. 설비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급 과잉. 그렇죠. 아, 그래서 계속 96년도, 97년도 뉴스 중에는 맞아. PC는 내일 사는 게 싸다였어 항상. 반도체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겪습니다. 200억 달러가 넘어요. 야. 예. 악재가 예, 겹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재작년에 22년도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겪었거든요. 예. 그때 뉴스가 뭐냐면 96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무역 적자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적자를 겪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빚내서 설비 투자 크게 늘려놔서 장사 잘해보려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된 겁니다. 어머나, 그럼 어머나, 진짜 어머나. 어렵지. 어머나, 근데 그 어머나. 빚이 달러 빚이었던 거죠. 그 딱 망하는 어머나. 망하는 길로 가는 예. 거네. 빚내서 매장을 엄청 늘려놨는데 갑자기 손님이 줄었어. 네. 딱 망하는 근데 이제 거지. 장사가 안 됐고 빚이 많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예. 기억하시겠지만 97년도 초에 한보 예. 저기 뭐 삼미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기 기아 이게 기아 파산이 되게 컸던 거죠. 기아도 문을 닫았었고 그때. 아니 그 컴퓨터 했을 때는 아닌데 왜? 예, 그렇죠. 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설비 투자가 컸었으니까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또 한보 같은 경우도 미래 중국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저기 어디죠? 당진 이제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저기 이제 철강 공장 같은 것도 막 짓고 그랬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도한 설비 투자들이 결국에는 빚에 휩쓰여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은 저기 미국에서 대출해줬었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 은행들이 전화하겠죠. 헬로우 하고. 그럼 이제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연장 안 해줘. 예. 그래도 제발 해주세요. 그럼 한 달 연장해줄게. 그럼 외채가 장기 외채가 아니라 단기 외채가 돼버리죠. 예. 한 달 후에 또 전화 오는. 또 전화하죠. 한 달마다. 다음 달에 봐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었냐면 97년도 7월에 태국이 망했어요. 예. 97년도 7월에 인도네시아가 쓰러졌거든요. 비슷한 이유로? 그렇죠. 뭐 그때 설비 둘 다 투자 외환 많이- 얘기죠. 근데 빚냈다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태국은 부동산 쪽이 좀 컸어요. 네, 뭐 그 내용이 너무 기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아 지역이 흔들렸잖아요. 아시아 지역이 또 무너지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되게 불안하거든요 지금. 아시아는 다 빼야 돼.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97년도 10월에 아시아에서 탈출하라. 그럼 이제 엑소더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엑소더스가 나오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출을 갖다가 회수하거나 자산을 팔고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달러 값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달러 값이 뛰는데 달러 값이 뛰는 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관리 변동 환율제니까요. 800원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막아야 되냐면 정부가 막아야죠. 그럼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쏟아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800원에 바꿔가겠다는 사람한테는 무제한 줘야 되니까. 예. 그러면 달러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네. 제가 1년 후에 달러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1년 후에 대출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사람은 당장 달러 살려고 난리지만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사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달러 못 구해서. 사놔야지 달러. 그렇죠. 달러 1,500원, 2,000원 갈 것 같아요. 800원에 사놔야지. 사야죠. 지금 800원일 때 사놔야죠. 마스크.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면 2년 후에 갚아야 되는 사람은? 사놔야지. 사놔야죠. 3년 후도 갚아야 되고. 아니, 안 갚아도 일단 달러가 올 것 같으면 달러 투자를 시작해야지. 그럼 달러 쪽으로 돈이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확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부가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 그리고 이미 종금사나 기업들도 달러가 모자라니까 그로기에 몰려 있으니 거기에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럼 달러가 모자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 부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대외 채무가 엄청나게 큰데 달러 보유가 부족하면 당연히 외환 부족으로 인한 외환 위기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IMF에다가 구제 금융을 요청을 했던 거고. 달러 좀 빌려줘. 예.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했던 거고 500억 달러만큼 이제 우리가 자금을 빌려오게 됐던 게 이제 그게 IMF 외환이 외환위기다. 됐죠. 그래서 보면 뭐냐면 앞에 너무 아름답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아름답던 시절이. 그 아름답던 시절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낙관적인 편향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아름답던 시절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 기대감이 뭘 만들게 되냐면 과도한 투자를 만들게 되죠. 과도한 설비 투자를.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해지다 보면은 문제로 이어지게 됐던 게 이제 IMF 외환 위기를 바라보는 아주 일부 요인. 아주 이만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중에 일부 요인. 일부 요인. 예. 다 들은 것 같은데. 책에는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많은 얘기는 다 책에도 싣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 문제 그대로 나오지 않듯이 그런 걸 역사가 한번 지나갔어요. 우리도 한번 배웠어요. 네. 아시아 국가들도 다 배우고 모건스턴도 배웠잖아요. 그 그래서 레슨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외채 3종 세트 뭐 이래서 지금 다 막아놔서 예, 그렇죠. 이제는 외채가 그런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일은 잘. 안 일어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위기를 갖다가 바라볼 때, 예. 외환 위기를 바라볼 때, 저는 그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든요. 예. 제 선배들도 저도 마켓 공부할 때 외환 위기 때 말이야 이 얘기 엄청 들어요. 음. 그리고 회장님들이나 뭐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점심 같은 거 같이 식사할 때 보면은 예.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그러면 IMF 때지.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그럼 1,300원 넘어가면 외환 위기 아니야 난리가 나요. 이러면 그만큼 경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경계를 하면 뭘 만들게 되냐면 뚝을 만드는데 방파제를 거기만 우리나라 쌓는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가 넘어요. 4,000m짜리 방파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외관상 너무 안 좋잖아. 그래도 만들어놔요. 왜? 나중에 쓰나미 오면 이게 효자 노릇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세계 9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적인 무역흑자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정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엄하게 관리하려는 면이 좀 있죠. 그래서 맞아요. 상대적으로 재정도 좋고. 이제 양호한 편이죠. 그럼. 좋다라는 표현까지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양호한 편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와 괜찮네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가 요즘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국채가 귀하신 몸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 꾸준히 달러 벌고 예. 모아놓은 달러 많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없잖아요. 음. 국채는 이게 채권 투자자는요 주식 투자자하고 달라요. 주식 투자자는 얼마나 많이 성장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채권 투자자는 성장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돈 내 이자 갚을 수 있으면 돼요. 안 망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괜찮죠. 근데 이자율이 낮을 텐데 우리나라 이자율이. 예.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그 기회 비용을 상쇄하려면 원화가 더 강해져야 되는. 네네네. 강해져야 그 투자가 합리적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건 당연하고 말씀하신 대로 방파제도 높으니까 네네네. 원화도 강해질 거라고 보고 투자를 들어온다고 판단하면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미국 금리가 높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서 네. 어딘가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 자금을 집행을 할 때 네. 금리가 높은 데만 투자하진 않아요. 지역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도 20% 투자를 해야 돼요. 아시아 지역 내에서. 예. 그래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에만 금리 높은 게 미국이라서 모두가 다 미국만 투자 이게 아니라 환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아시아 지역에도 투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나눠서 다 투자하니까 네. 고루 분산 투자해서 예. 포트폴리오 투자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을 볼 때 들어오는 자금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그 수합이라고 해가지고요. 왜 그 뭐냐면은 환 해지를 해요. 환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 금리 차만큼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 차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예. 그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율에 대한 환율을 갖다가 문제를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그 금리 차만큼을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댓글이 2%한테 조금 우호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가 한 5분에 걸쳐서 네.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예. 아, 그 IRS 뭐 스왑 금리 아, 요거 네, 나온 네. 그거죠? CRS, CRS, 예. 그죠? 예. 근데 제가 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까지 말하면 예, 너무 예. 좀 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금리가 항상 높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만 가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결론은 그런 역사들을 좀 알아야 된다.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면 어. 위기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고 음. 물론 역사가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니네가 역사 말고 뭐 그럼 볼 게 뭐 있는 줄 아냐? 라고 아까 하는 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저자의 어. 중심 생각이다. 미래를 모르니까 백밀러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그래 백밀러가 불편한 건 나도 이해는 돼. 그럼 백밀러 아니면 뭐 볼 거 있으면 그걸 보시든가. 없지. 백밀러라도 좀 보자.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